청담동의 고급 티하우스 라떼 아트였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은은한 재즈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도자기 찻잔과 섬세한 디저트가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홍차 향과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유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으며 화장은 평소보다 더 빛이 났다. 그녀는 포크로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천천히 떠서 입에 넣은 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해. 말로 다 못할 정도로. 유나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면서도 자랑스러운 기색을 완전히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이고 있었고 볼에는 홍조가 살짝 올라와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세련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손끝으로 찻잔 손잡이를 쥔 손가락에 미세한 힘이 들어갔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니? 자세히 말해봐. 유나는 주변을 한번 살짝 둘러본 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는 케이크를 한 입 더 먹고 나서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지훈이는 정말 좋은 남편이야. 솔직히 인정해. 매달 들어오는 돈은 넉넉하고 아이들 학교 행사도 빠짐없이 챙겨주고 주말마다 가족 식사도 준비해주고 밤늦게 퇴근해도 피곤한 몸으로 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거든. 그런데 그게 전부야. 너무 안전하고 너무 뻔해. 매일 밤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만 들여다보고 오늘 피곤해하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버려. 로맨스는커녕 가끔 데이트라도 하자고 하면 다음 주에 보자 하면서 미루기만 하고. 유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그 한숨 속에는 권태와 동시에 새로운 설렘이 가득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신 뒤 입술을 살짝 핥으며 계속 말했. 근데 태경이를 만난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 애는 나를 진짜 살아있게 만들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사진 촬영장에서 나를 보던 그 눈빛. 유나 씨, 오늘 빛이 정말 다르네요. 제가 제대로 담아볼게요. 하면서 손으로 내 허리를 살짝 감싸던 그 느낌.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와, 그렇게 로맨틱하구나. 태경이가 그렇게 잘해주니?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서연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경멸이 스치고 지나갔다. 남편이 저렇게 잘해주는데도 부족하다니 정말 욕심이 끝이 없네. 유나는 눈치채지 못한 채 점점 더 열을 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기대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다. 호텔 방에 들어가면 태경이가 먼저 내 코트를 벗겨주면서 귀에 대고 속삭여. 오늘은 내가 유나 씨를 제대로 사랑해줄게 하면서 그 애 손길은 지훈이랑 완전 달라. 거칠면서도 부드럽고 나를 원하는 마음이 느껴져. 사진도 많이 찍어주는데 알몸으로 찍을 때마다 이 몸매는 정말 예술이야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지훈이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줬어. 그냥 예쁘다 정도? 태경이는 나를 여왕처럼 여신처럼 만들어줘. 유나의 얼굴에 도치된 미소가 번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 그 한숨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는 그냥 내 인생의 배경판 같은 존재야. 안정적인 집, 좋은 차, 명품 가방, 아이들 교육비, 그 모든 걸 유지해주는 역할. 편안한 배경. 하지만 태경이는 진짜 주인공이야. 나를 빛나게 하고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하고 매일매일 설레게 해주는 사람. 솔직히 이제 지훈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 저녁 식사할 때도 태경이한테 카톡이 오면 몰래 웃음이 나와. 태경이랑 보내는 2~3시간 때문에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유나가 케이크를 또
한 조각 먹으며 웃었다. 그 웃음은 당당하고 조금은 거만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너만 알고 있어. 진짜 누구한테도 말 못해. 지훈이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하지만 나 이제 태경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이 느낌, 이 설렘, 이 모든 게 너무 소중해.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유나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알겠어. 나한테만 말해줘서 고마워. 정말 대단하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날카로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렇게 뻔뻔하게 자랑을 하다니 친구라고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가증스럽고 한심해. 티하우스 안의 따뜻하고 달콤한 공기와 달리 두 여자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유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놓을 생각에 들떠 있었고 서연은 끝까지 미소를 유지하며 그 모든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있었다. 티하우스 안의 공기가 여전히 달콤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나가 케이크를 한 입 더 먹으며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동안 서연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서연아, 다음 달에 태경이랑 제주도로 갈 계획이야. 지훈이한테는 친구들이랑 스파 휴양 간다고 말할 거야. 호텔도 태경이가 예약해줬어. 바다 보이는 스위트룸이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려.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신이 나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태경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슬쩍 보여주며 웃었다. 서연은 그 화면을 보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스파 휴양? 정말 뻔뻔하네. 그 순간 지난 10년의 기억이 서연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훈이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곤한 몸으로도 백화점에 들러 유나가 좋아하는 디올백을 사오던 모습.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 대신 커피만 마시며 돈을 아껴 유나의 생일에 선물했던 그 커다란 보석 반지.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병원에 붙어 있다가도 다음날 아침 유나가 피곤하다고 하면 조용히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그 모습들. 서연은 지훈을 10년 넘게 지켜봐왔다.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남자였다. 그런데 유나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남자와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유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훈이는 정말 착해서 내가 스파 간다고 하면 천천히 다녀와 할 거야. 애들 학교 일도 알아서 챙겨주고 나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문제 없어.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질투와 동시에 지훈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였다. 그녀는 유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잘 다녀와. 나도 조심하고. 대답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들떠서 다음 계획을 이야기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티하우스를 나온 뒤 서연은 혼자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다. 창문을 살짝 열고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지난 기억들을 하나씩 되새겼다. 지훈이 결혼 5주년 기념일에 유나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를 선물하던 날. 유나는 그저 고마워하고는 바로 태경이에게 사진을 보내 자랑했었다. 서연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또 다른 날, 지훈이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고 지쳐서 집에 왔을 때 유나는 피곤하다며 지훈의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핸들을 꽉 쥐었다. 지훈 씨는 저런 여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있는데. 그녀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물이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더 이상 유나가 지훈을 속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10년 동안 지켜본 그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이런 이기적인 여자가 계속해서 짓밟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의 연락처를 찾아 그녀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서연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 이제 그녀는 직접 나서기로 했. 유나의 그 위험한 게임을 그녀의 손으로 끝내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유나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해야지. 더 이상은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싹트기 시작한 결심은 이제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주말 오전 서연의 집으로 유나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오늘 시간 괜찮아? 지훈이가 새로 산 SUV 타고 같이 쇼핑 가자. 청담동에 새로 오픈한 명품관에 예쁜 것들 많대. 나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같이 가줘.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들떠 있었.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야? 11시쯤 갈게. 준비하고 있어.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 지난 며칠 동안 지훈에게 보낸 메시지는 아직 답장이 없었. 하지만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정확히 11시 유나가 운전하는 새 SUV가 서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대형 차체가 햇살 아래서 번쩍였. 지훈이 가족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차였다. 서연은 조수석에 올라타며 미소를 지었. 와, 차 진짜 좋다. 지훈 씨가 또 큰맘 먹었네. 응, 지난주에 출고됐어. 아이들 태우고 다니기 딱 좋. 나도 운전하기 편하고. 유나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엑셀을 밟았. 차 안에는 새 차, 특유의 가죽 냄새와 유나가 뿌린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 두 사람은 청담동으로 향하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 유나는 태경이와의 최근 데이트 이야기를 또 꺼내며 웃었. 지난번에 태경이가 준 속옷 진짜 예뻐. 오늘 쇼핑할 때도 그 느낌으로 맞춰서 사려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 그래? 기대되네. 명품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두 사람은 함께 백화점으로 올라갔다. 유나는 평소처럼 신나서 여러 브랜드 매장을 돌아다녔다. 서연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며 적당히 대화를 맞춰주었다. 1시간쯤 지나 유나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아, 립스틱을 깜빡했네. 조금 전에 본 매장에 두고 왔어. 서연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유나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한 순간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짝 둘러본 뒤 유나의 커다란 핸드백을 열었다. 안쪽 지퍼, 포켓에 빨간 레이스 속옷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와인색 레이스가 섬세하게 수놓인 아주 야한 디자인의 란제리였다. 태경이가 선물한 것이 분명했. 서연은 그것을 재빨리 꺼내 자신의 작은 가방에 넣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듯했. 손이 살짝 떨렸.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움직였. 그녀는 백화점을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갔. SUV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었. 새 차의 깨끗한 실내가 눈에 들어왔. 서연은 몸을 낮춰 조수석 아래쪽 시트와 바닥 매트 사이의 좁은 틈으로 빨간 레이스를 깊숙이 밀어넣었다. 일부러 한쪽 끝만 살짝 보이게 해서 누가 차를 청소하거나 물건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 있도록 했다. 지훈처럼 꼼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눈에 띌 위치였. 서연은 문을 닫고 다시 백화점으로 올라왔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다. 몇 분 뒤 유나가 립스틱을 들고 돌아왔. 미안, 오래 기다렸지? 이제 가자. 점심도 먹고 쇼핑 좀 더 할까? 응, 괜찮아. 천천히 해. 서연은 유나의 팔짱을 끼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매장을 돌기 시작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떠들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차를 운전하며 말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 서연아, 고마워. 다음에 또 같이 가자. 그래, 다음에 또 보자. 서연은 집 앞에서 내려 인사를 한 뒤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씨앗은 뿌려졌. 그 빨간 레이스가 조수석 아래에서 언제 드러날지, 지훈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서연은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눈동자는 깊고 차분하게 빛났.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 늦은 밤 11시가 넘은 시간, 지훈은 피곤한 몸으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하루 종일 이어진 긴 프로젝트 미팅과 현장 검토로 어깨가 무겁고 눈꺼풀이 절로 내려앉을 지경이었다. 그는 SUV 문을 열고 가방을 내리며 한숨을 내쉬었. 오늘도 늦었네. 유나가 아침에 출근할 때 했던 말이 떠올랐. 여보, 새 차라서 아직 정리 안 됐어요. 퇴근해서 오면 조수석 쪽 좀 봐주세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물건 떨어진 거 있으면 치워놔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 쪽으로 돌아갔. 그는 늘 아내의 부탁을 이렇게 작은 일부터 챙겨왔. 차 한 불을 켜고 몸을 낮춰 시트 아래를 살폈. 새 차의 깨끗한 바닥 매트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시트와 매트 사이 좁은 틈에 무언가 빨간 것이 살짝 보였. 이게 뭐지? 지우는 손을 뻗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 부드러운 레이스 천이 손끝에 잡혔. 완전히 꺼내자 와인색의 얇고 야한 레이스 란제리가 그의 손에 펼쳐졌다. 섬세한 레이스 장식, 거의 투명에 가까운 디자인, 그리고 분명히 유나의 것이 아닌 너무도 대담하고 관능적인 속옷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 손에 든 빨간 천이 무겁게 느껴졌다. 주차장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그 천은 더욱 선명하고 붉게 빛났. 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게 유나 거야? 평소 유나는 깔끔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좋아했. 잠옷도 대부분 부드러운 실크나 면으로 된 몸을 감싸는 디자인을 입었다. 이런 화려하고 노골적으로 섹시한 란제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 게다가 이 차는 가족용으로 산 새 차였. 아이들도 자주 타는 차. 그런데 이런 것이 조수석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차문을 기대고 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란제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 태그도 없고 세탁한 흔적도 거의 없었다. 새 것에 가까웠다.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다. 설마. 그의 목소리가 주차장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 쳤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 지우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며 여보, 오늘도 수고해라고 키스하던 그 입술. 저녁에 늦게 와도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던 그 따뜻함.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는 완전히 다른 여자의 물건 같은 속옷이 들려 있었.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 12년 동안 함께 쌓아온 믿음. 매일 밤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아내에 대한 신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그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지우는 란제리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 그는 차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 발걸음이 무거웠.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다. 유나는 이미 아이들을 재우고 침실에 들어가 있었는지 불이 꺼져 있었.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 주머니 속 빨간 천이 마치 불덩이처럼 느껴졌. 그는 그것을 다시 꺼내 들고 불빛 아래서 자세히 살폈. 레이스한 오라놀이 그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유나, 너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 대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어둠이 스멀스멀 올라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검게 물들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지우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 손에 든 빨간 란제리는 여전히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미소와 이 낯선 속옷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의 세계에 드리워진 어둠이 서서히 모든 빛을 삼키기 시작했. 지우는 주머니 속에 그 빨간 란제리를 깊숙이 넣은 채 현관문을 열었. 집안은 고요했.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부드러운 불빛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쳤. 여보, 왔어요?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잠옷 위에 가벼운 가운을 걸치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왔.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늘도 늦었네요.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었죠? 배고프지 않아요? 국 끓여줄까? 유나가 지훈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물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가방을 받아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넥타이를 살짝 풀어주었. 모든 행동이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다정했다. 마치 오늘 하루도 평소와 다름없는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 지훈은 순간적으로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역겨움이었. 아내의 미소가 그 부드러운 손길이 지금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증거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 아니, 괜찮아. 이미 먹었어. 너 먼저 자.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나왔. 유나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듯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 피곤해 보이네. 빨리 씻고 들어와요. 내가 이불 좀 펼쳐놓을게.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 평소라면 그 모습에 안도했을 텐데 지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내가 저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다. 지우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 찬물을 틀고 얼굴을 여러 번 씻었. 거울 속 자신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그 빨간 레이스를 다시 꺼냈. 손바닥 위에서 천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났다. 그는 그것을 세면대 서랍 깊숙이 숨겼. 지금 당장 따져 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차가운 이성이 속삭였. 지금 소리 지르면 유나는 울면서 모른다고 할 거야. 증거도 없애버릴 거야. 아이들 깨고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지훈은 이를 악물었. 그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도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침실로 들어가자 유나는 이미 불을 끄고 누워있었. 그녀는 지훈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살짝 몸을 돌려 그의 가슴에 팔을 감았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랑의 잠에 취한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곧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 유나는 정말로 깊이 잠들어 있었.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아내의 따뜻한 체온이 옆에서 느껴졌지만 그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 가슴속에서 분노가 뜨겁게 끓어올랐. 12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오늘 밤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 주먹을 꽉 쥐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빨간 레이스와 유나의 미소가 끝없이 교차했다. 지훈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밤을 새웠. 그의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다. 이제 그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창밖으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 지훈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 월요일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결의는 더 단단해져 있었.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유나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욕실 서랍에서 그 빨간 란제리를 꺼냈다. 지퍼백에 넣어 가방 깊숙이 숨겼. 오늘은 회사에 안 간다고 했지. 지훈은 혼자 중얼거리며 넥타이를 메고 나왔. 유나가 부엌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요? 커피 타줄까? 아니, 괜찮아. 오늘 현장 때문에 먼저 나갈게. 애들 잘 부탁해. 지훈은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 그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 그는 회사 방향이 아닌 강남의 오래된 빌딩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3층짜리 낡은 건물, 간판도
거의 떨어져 나간 한강 탐정사무소였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담배 연기와 커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50대 중반쯤 된 남자가 책상 위에 발을 올린 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빨간 레이스가 지퍼백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걸 조사해 주십시오. 제 아내 유나, 아니 최유나, 모든 것을 다 알아내야 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탐정은 지퍼백을 들어 올리며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지훈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게 차 안에 있었다고? 조수석 아래? 허,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니네요. 보통 불륜 커플은 이렇게까지 방심하지 않아. 상대 남자가 꽤 자신만만하거나 부인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 하나예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들키면 바로 끝장날 정도로 대담하다는 뜻이니까. 지훈은 이를 악물었. 주먹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얼마나 걸립니까? 성금 3천, 매주 2천씩, 24시간 풀 추적 원하시면 그 정도는 나와요.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호텔 기록, 모든 걸 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다. 금액을 확인한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죠. 차량에 GPS 달고 핸드폰도 클론할까요? 필요한 건 다 해. 단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탐정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찾아오면 다 무너지기 직전이더라고. 버티세요. 지훈은 대답 없이 사무소를 나왔. 빌딩을 나오자 따스한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차에 타서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일부러 편의점에 들러 유나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놀란 얼굴로 나왔다. 오늘 일찍 끝났어요? 회사 안 갔어요? 현장이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왔지.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지우는 케이크 상자를 내밀며 부드럽게 웃었다. 유나는 기뻐하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고마워요. 여보, 진짜 의외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지우는 아내를 안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부터다.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였는지 내가 다 알아낼 거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은 평소처럼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가 그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마주 잡아주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핸드폰으로 탐정에게서 온 첩보고를 기다리며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 그는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 후 오후 3시 반, 지훈은 다시 그 낡은 탐정 사무소로 들어섰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집에서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연기했다.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유나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했다. 하지만 밤마다 침대에서 눈을 감으면 주머니에 넣었던 그 빨간 란제리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문을 열자 탐정이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탐정은 말없이 봉투를 들어 지훈 앞에 던졌. 툭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다. 자, 여기 있습니다. 최유나 씨에 대한 모든 것. 일주일치지만 꽤 볼만할 겁니다. 지훈은 봉투를 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는 순간 그의 숨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유나는 한 외곽 호텔 주차장에서 태경의 목을 끌어안고 깊게 키스하고 있었다. 태경은 손으로 유나의 허리를 세게 감싸고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있었다. 다음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침대 위에서 뒤엉킨 장면까지 사진은 모두 선명했다.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찍혀 있었. 지우는 이를 악물고 다음 사진들을 넘겼. 백화점에서 유나가 태경에게 명품 시계를 사주는 장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저녁 식사.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는 내역까지 모두 지훈의 돈이었. 그가 밤새 프로젝트를 따내고 점심을 굶으며 벌어온 돈. 이건 더 심합니다. 함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지훈에게 밀었다. 그 안의 사진들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바로 그 SUV 아니었다. 뒷좌석에서 유나가 태경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입을 벌린 채 쾌락에 빠져 있었다. 태경의 손이 유나의 허벅지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 차창은 살짝 내려가 있었고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훈이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 차였. 지훈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가락이 사진 가장자리를 너무 세게 쥐어 종이가 구겨졌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면서도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고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이 사진 속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함정이 조용히 말했다. 호텔은 총 9번, 차 안에서 1번, 그리고 태경이 사는 원룸에서도 여러 번. 돈은 지난 석 달 동안만 2,3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대부분 유나 씨 카드로 결제됐어요. 지훈 씨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다. 유나가 태경에게 지훈이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웃으며 말하는 순간이 찍힌 사진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하고 도취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 슬픔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증오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증오였다. 그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단단히 봉했다. 함정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 계속해 주십시오. 더 자세히, 더 오래.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돈은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드리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 그는 사무소를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만큼 세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평소처럼 슈퍼마켓에 들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샀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밝은 얼굴로 달려나왔.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피곤하지 않아요? 유나가 그의 팔을 끌어안으며 키스하려 했. 지훈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미소 지었.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애들 데려올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 하지만 눈빛은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지훈은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가 그의 손을 잡을 때에도 그는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었.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 판도라의 상자는 완전히 열렸다. 이제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올 차례였다. 지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증오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 지훈은 회사에서 퇴근한 뒤 차 안에서 핸드폰을 들었다. 그는 차분하게 메시지를 썼. 여보, 오랜만에 우리 둘만의 저녁 어때? 강남에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 예약했어. 오랜만에 데이트하면서 분위기 좀 바꿔보자. 보내자마자 유나에게서 답장이 왔다. 정말?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무 좋아. 나 준비하고 갈게.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 그는 레스토랑으로 차를 몰았.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 르샤토는 조명이 은은하고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은 차분했지만 가방 속 두툼한 파일이 무겁게 느껴졌. 30분 후 유나가 들어왔. 그녀는
새로 산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지훈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화장은 완벽하게 올라가 있었고 입술은 진한 레드였다. 그녀는 주변 시선을 즐기는 듯 어깨를 펴고 걸어왔. 여보, 여기에요? 유나가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 지훈은 일어나 그녀의 의자를 빼주고 가볍게 뺨에 키스했. 예뻐. 오늘 특별히 신경 썼네. 당연하지. 남편이 데이트 신청했는데 요즘 우리 너무 바빴잖아. 로맨스가 필요했어. 유나가 메뉴를 보며 신나서 말했.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훈이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야.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사이에 좀 더 설렘이 필요해. 아이들 키우다 보니 매일이 똑같아지더라고. 가끔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나 진짜 요즘 그런 거 많이 꿈꿨어.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하고 조금은 교만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처럼 남편을 살짝 탓하는 투였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차가웠다. 웨이터가 메인 요리를 내려놓을 때 지훈은 천천히 가방에서 갈색 파일을 꺼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음악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웃으며 파일을 열었.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사진이었다. 호텔 주차장에서 태경과 키스하는 모습, 호텔 방 안에서 뒤엉킨 장면, 그리고 바로 그 SUV 뒷좌석에서 벌거벗은 채로 태경 위에 올라타 있는 사진. 마지막으로 빨간 레이스 란제리의 클로즈업 사진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떨리더니 테이블 위로 떨어졌.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테이블보에 퍼졌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유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이 너무 떨려 사진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태경이는 그냥 사진 찍어주는 친구일 뿐이야. 믿어줘 제발.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 유나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천천히 손을 뺐다. 사진만 있는 게 아니야. 호텔 기록, 카드 내역, GPS 기록 다 있어. 차 안에서까지 한 거 나도 다 봤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 그러나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너 때문에 점심도 굶어가며 돈 벌고 밤새 프로젝트하고 네가 원하는 건 다 사줬어. 그런데 너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놀아났지. 유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짚고 몸을 기울이며 애원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들 생각해서. 제발 나 없이 어떻게 살아. 나 진짜 반성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흐느낌이 섞였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훈은 파일을 다시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는 계산서를 불러 계산한 뒤 유나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울고 있었다. 화장은 완전히 망가졌고 예쁘게 입은 드레스는 와인으로 얼룩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모든 것을 가진 듯하던 여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지훈은 레스토랑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 그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오늘 밤 완전히 끝났. 그리고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온 지훈은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혼 소장 준비해 주십시오. 불륜 증거 전부 다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전부 가져야 하고 위자료와 손해배상도 최대한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 호텔 방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법무법인에 들러 이혼 조정 신청서와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했. 태경에 대한 명예훼손과 불륜 교사죄로 민형사 고소장까지 함께였. 한편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고 드레스는 아직도 와인 냄새가 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 서연아, 나 큰일 났어. 지훈이가 다 알아버렸어. 어떻게 해? 제발 좀 만나줘. 서연의 집 거실. 유나는 거의 기어들어오듯 들어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 그녀는 서연의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아, 지훈이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 호텔 사진, 차 안 사진까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혼당하면 끝이야. 애들도 빼앗길 것 같아. 너만 믿고 있었는데. 도와줘. 제발. 서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차분하게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경고했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그때 티하우스에서 네가 그렇게 자랑할 때 내가 말했지. 조심해,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데 너는 웃으면서 지훈이는 아무것도 몰라 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공포와 혼란이 스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설마. 서연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만족감으로 빛났. 맞아, 그 빨간 란제리 내가 조수석 아래에 넣었어. 네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가방에서 꺼내서 지훈 씨가 발견하게끔 일부러. 유나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는 내 친구잖아. 10년 동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서연은 작게 웃었.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경멸과 지훈에 대한 숨겨진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친구? 너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 있어? 남편이 그렇게 희생하는데 돈 쓰면서 다른 남자랑 뒹굴고 나한테 자랑이나 하고. 지훈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면서도 그렇게 짓밟았잖아. 내가 그냥 두고 볼 줄 알았어? 유나는 몸을 떨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너 진짜 악마야. 유나가 흐느끼며 중얼거렸.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너한테 줄 말도 도움도 없어. 네가 자초한 일이니. 유나는 비틀거리며 서연의 집을 나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며칠 후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 지훈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 수십 장의 사진, 호텔 예약 기록, 카드 결제 내역, GPS 데이터, 태경과의 문자 내용까지. 재판장은 유나의 불륜을 인정하고 지훈에게 아이들 양육권 전권을 주었다. 위자료 5억, 태경에게는 손해배상 3억을 선고했. 태경은 회사에서 잘리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의 얼굴은 신문과 인터넷에 실려 불륜 사진작가라는 오명으로 평생 따라다녔다. 선고가 끝난 뒤 유나는 법정 복도에서 지훈을 붙잡으려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 여보, 제발, 애들만은, 나한테 애들만은. 지훈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또렷했. 이제 그만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갔. 뒤에서 유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지훈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은 법정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 그녀는 지훈이 나오는 것을 보자 조용히 미소 지었. 지훈은 그녀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스쳤다. 유나는
법정 계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 그리고 모든 것은 그녀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였다.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후 지훈은 그 검은색 SUV를 중고차 매매상에 넘겼.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다. 매매상 직원이 이 차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라고 물었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류에 사인만 했다. 그는 차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 뒷좌석에서 찍힌 그 사진들이, 유나와 태경이 뒤엉켜 있던 그 공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차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훈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새로 산 미니밴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그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들과 딸은 학교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 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스쳤다. 한편 유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떨어져 있었다.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녀는 강남 외곽에 오래된 빌라 3층 18평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80. 예전 같으면 코웃음 쳤을 조건이었다. 명품 가방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팔아야 했다. 지훈이 주는 위자료와 양육비는 있었지만 태경은 선고가 나자마자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망쳤다.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였다. 유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부도 예전처럼 탄력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우더를 바르고 진한 립스틱을 칠했다. 아직 예쁘잖아. 아직 괜찮아. 매일 밤 그녀는 강남의 룸살롱과 바를 전전했다. 예전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면 몇몇 남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면 결혼했었어? 아이도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오고 유나는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새벽 3시 그녀는 늘 혼자 택시를 타고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고 소파에 주저앉으면 눈물이 흘렀다. 명품 백 대신 싸구려 가방, 넓은 침대 대신 좁은 매트리스, 그리고 지훈의 따뜻한 품 대신 차가운 외로움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유나는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반면 지훈의 집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주말이면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는 직접 요리를 했다.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식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다. 회사에서도 그는 더 당당해졌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훈 씨,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지훈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냥 이제야 진짜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서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다. 지훈 씨가 행복해지길 바랐어요.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볍게 웃었다. 그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남자였. 가짜 행복을 버리고 진짜 평화를 찾은 남자였다. 유나는 그날 밤에도 바에서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애처로워졌고 눈동자는 공허하게 빛났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다. 하나는 깊은 나락으로, 다른 하나는 새롭게 피어나는 빛으로. 모든 것은 유나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 최민호는 정확히 60세가 되던 해 35년간의 건축 인생을 마무리하고 은퇴했다. 서울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그가 직접 설계한 외곽 별장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한 날, 민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넓은 마당에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있고 멀리 푸른 산맥이 보이는 그 집은 그가 평생 꿈꿔온 공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다란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 민호는 커피 머신을 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로 시작이구나. 작은 목공 창고를 개조한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면 민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다. 오래된 참나무 판재를 만지작거리며 전통 한국 문양을 하나하나 새겨 넣는 작업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토비나무를 가르는 소리, 망치가 조심스럽게 내려앉는 리듬, 손끝으로 느껴지는 나뭇결의 부드러움, 땀이 이마를 적시고 톱밥이 옷에 묻어도 민호는 행복했. 그는 완성된 작은 조각품을 들어올리며 혼자 중얼거렸.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었어. 저녁 무렵 박지아가 갤러리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민호는 자연스럽게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55세의 지아는 여전히 우아하고 매력적이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코트에 실크 스카프를 살짝 두르고 가느다란 진주 귀걸이를 한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안 공기가 은은하게 변했다. 여보, 오늘도 목공하느라 바빴어요?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민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다. 따뜻하고 익숙한 손길이었다. 민호는 눈을 살짝 감으며 그 감촉을 즐겼. 조금 피곤한가 봐요. 내가 녹차 타줄게요. 지아는 주방으로 가서 민호가 좋아하는 녹차를 정성스럽게 우려내 가져왔다. 저녁 식탁에는 그녀가 직접 준비한 건강한 반찬들이 놓였. 생선구이, 신선한 채소, 그리고 민호의 혈압을 생각해 만든 저염식국. 민호는 젓가락을 들며 지아를 바라보았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이 편해야 나도 편하죠. 지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차분하고 다정했. 주말이 되면 두 딸이 내려왔. 첫째, 최수진은 30대 중반의 유능한 변호사였다.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아빠, 건강은 어때요? 요즘 혈압약은 잘 챙겨 먹고 있죠? 수진은 가방에서 직접 깎은 사과와 배를 꺼내 내밀었다. 민호는 딸의 손을 잡고 웃었다. 둘째, 최수미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 피곤한 얼굴로도 밝게 웃으며 들어오는 수미는 청진기를 들고 민호의 가슴에 대보았다. 아빠, 심장 소리 괜찮네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제가 짠 운동 루틴 다시 보내줄게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두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 수지는 최근 승소한 사건 이야기를, 수미는 병원에서 만난 감동적인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 지아는 그런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 그녀는 민호의 빈잔에 물을 따라주고 수진과 수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우리 가족 이렇게 모이니까 좋네요. 여보, 이제 정말 편하게 쉬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 35년 동안 함께해온 이 손의 온기가 여전히 믿음직스러웠. 밤이 깊어 별장의 조명이 따뜻하게 켜지면 민호는 창가에 서서 가족들이 잠든 방을 둘러보았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안도감, 작업실에서 보내는 충만한 시간, 지아의 다정한 보살핌, 딸들의 따뜻한 걱정,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다웠다. 최민호는 그렇게 매일 이 완벽한 삶 속에서 깊은 만족을 느끼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었. 최민호는 작업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별장의 정원이 어둑어둑하게 물들어가는 시간이 되자 박지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씻을게요. 피곤해서요. 지아는 민호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욕실로 들어갔. 곧 따뜻한 물소리가 들려왔. 민호는 잠시 TV를 켜려다 문득 생각났다. 아, 그새 설계안 확인해야 하는데. 그는 가족이 함께 쓰는 iPad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고 자신의 클라우드 파일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앱을 넘기던 순간 화면 상단에 카카오톡 알림이 번쩍 떠올랐다. 발신자, 사진작가
이도진. 내용 부산 호텔에서 보낸 어젯밤 정말 최고였어요. 누나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어요. 빨리 또 만나요. 순간 최민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가슴 한복판이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얼어붙었다. 6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 그는 숨을 죽인 채 알림창을 바라보았다. 문자가 선명했. 누나라는 단어가, 향기라는 단어가, 또 만나요라는 문장이 눈에 밝혔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수십 년 건축 현장에서 쌓아온 침착함이 그를 붙잡았다. 민호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IPAD를 조용히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화면을 끄고 정확히 지아가 두었던 각도로 돌려놓았.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여전히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 화면에는 아무 프로그램도 나오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저 리모컨을 쥔 채로 앉아 있었다. 시선은 텅 빈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도진, 사진작가 이도진, 지아의 갤러리에서 자주 언급되던 이름이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지아가 이번 전시회는 도진 씨와 함께 준비 중이에요 라고 했던 그 남자. 40대 초반, 자유로운 분위기의 남자. 민호는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지아의 입을 통해 몇 번 들은 적이 있었.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아가 부드러운 가운을 입고 나오며 물었. 여보, 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아이패이디로 설계 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 젖은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퍼져나왔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목소리. 응, 봤어. 괜찮더라.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애썼다. 지아는 민호 옆에 앉아 그의 팔을 살짝 끌어안았.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내가 따뜻한 우유 타줄까요? 아니, 괜찮아. 민호는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손을 잡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지금은 그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별장의 불빛 아래로 어두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 조금 전까지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단 한 번의 알림으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민호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규칙적으로 숨쉬는 지아를 바라보며 그는 천장만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부산 호텔, 그 향기, 그리고 누나라는 호칭,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밤을 새웠. 그날 이후로 최민호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변함없어 보였. 아침에 일어나 목공 작업실로 들어가고 저녁에 지아가 돌아오면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 그러나 속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미소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호는 결심했. 바로 따지지 않기로, 증거를, 확실한 사실을 먼저 손에 넣기로. 금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 지아야, 이번 주말에 강원도에 목공 트레이닝 캠프가 있어서 다녀올게. 오래전부터 신청해뒀던 거라서. 지아는 포크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요? 오래 다녀오지는 않죠? 건강 조심하고 전화는 꼭 해요. 그녀는 민호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 속으로는 차가운 결의가 솟아올랐. 토요일 새벽, 민호는 실제로 자신의 SUV를 몰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강원도가 아닌 서울 근교의 렌터카 업체에 들러 검은색 세단을 빌렸다. 번호판도 다르고 창문에 타인팅까지 진하게 된 차였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다. 지하의 차가 별장을 출발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 민호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며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2시간쯤 달려 동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 지하의 차가 한적한 카페 주차장에 멈춰섰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야외 테라스 좌석이 보였. 민호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꺼냈다. 그는 카페 맞은편 언덕 위에 몸을 숨겼. 안개가 자욱하게 낀 바닷가라 시야가 은은했지만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어왔. 박지아가 먼저 내렸다. 그리고 곧이어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이도진이었다. 40대 초반. 긴 머리를 살짝 넘기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그는 지아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끌어안았. 지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입을 맞추었. 길고 깊게. 민호의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눌렸다. 오늘은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이도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응. 민호는 강원도에 갔으니까 저녁까지는 괜찮아. 지아가 남자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지아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남자는 지아의 뺨을 어루만졌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아가 머리를 기울여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 남자가 지아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모습까지. 민호는 한 장 한 장 모든 장면을 찍었.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셔터를 눌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 35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매일 저녁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 손으로 다른 남자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민호는 닦지 않았. 렌즈를 통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 그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그러나 그는 계속 찍었.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지아와 이도진은 카페를 나왔다. 다시 한번 길게 포옹하고 키스하고 지아가 먼저 차에 올랐다. 이도진은 그녀의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민호는 차에 돌아와 카메라를 내려놓았. 그는 한참 동안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다. 숨이 가빠오고 속이 메스꺼웠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 매일 아침 느끼던 평화. 지아의 다정한 손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최민호는 옳지 않았. 그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는 바닷가. 도로를 따라 그의 검은 세단이 천천히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최민호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지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일찍 왔네요. 강원도 캠프는 어땠어요?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와 민호의 코트를 받아주었다.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았어. 좀 피곤해서 일찍 끝냈어. 그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 낮에 바닷가에서 본 그 미소와 지금의 미소가 똑같았. 민호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 식사를 마친 뒤 지아가 샤워하러 들어가자 민호는 조용히 작업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다. 그는 가족 공유 클라우드와 지아가 가끔 사용하던 공동 계정에 접속했. 건축가로서 수십 년 동안 세밀한 도면을 그려온 손놀림으로 그는 하나하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은행 앱에 들어갔다. 공동 예금 계좌, 퇴직연금 적금. 두 사람이 35년 동안 모아온 노후 자금.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 최근 8개월 동안 여러 차례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보였다. 5천만 원, 3천만 원, 다시 7천만 원. 수치인은 모두 다른 계좌였지만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렌터카로 따라갔던 그날 이후로 이도진의 이름을 검색해 두었. 민호는 화면을 캡처했. 하나씩 날짜와 금액, 이체 사유까지 모두 저장했다. 손가락이 차갑게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하고 침착했다. 마치 중요한 구조물의 설계도를 그릴 때처럼. 그는 지아의 이메일 계정에도 들어갔다. 그녀가 공유 비밀번호라고 했던 그 계정. 민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들어갈 수 있었.
메일함 안에는 이도진과의 주고받은 메일이 가득했다. 도진 씨, 이번에 사준 롤렉스 시계 마음에 들어? 당신 스튜디오에 투자한 돈은 다음 달에 또 보내줄게. 민호한테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누나, 사랑해요. 누나 덕분에 제 작업실이 이렇게 커졌어요. 민호는 모든 메일을 하나씩 열어 캡처하고 외장하드에 백업했다. 카카오톡 대화도 백업 프로그램으로 전체 다운로드했다. 수백 개의 메시지, 부산 호텔 예약 내역, 선물 사진, 오늘 밤은 민호가 캠프 간다고 했어라는 문장들. 그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 이 돈은 우리가 함께 늙어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인데. 민호는 눈을 감았다. 35년 동안 매달 조금씩 불려온 그 돈이 다른 남자의 손목에 차인 시계가 되고 다른 남자의 사진, 스튜디오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 그는 새벽 2시까지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모든 증거를 폴더별로 정리하고 날짜 순으로 파일명을 붙였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최종 도면을 완성하듯 한치의 빈틈도 없이. 새벽에 지아가 문을 두드렸다. 여보, 아직 안 자요? 너무 늦었어요. 민호는 노트북을 빠르게 닫고 문을 열었. 설계 하나 마무리하다 보니 이제 잘게. 지아는 민호의 팔을 끌어안고 침실로 데려갔. 민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민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정리한 파일들이 떠올랐. 은행 잔고가 줄어든 숫자,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사랑해라는 글자, 그리고 자신이 35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 최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끝을 내기 위한 설계였다. 그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 그 후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조용히 흘렀. 최민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나가 녹차를 우렸. 물을 정확히 80도까지 데워 지아가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하게 따라 놓았다. 지아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에 그는 조용히 그 찻잔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여보, 일어나요. 차 식기 전에. 지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미소 지었.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마워요. 오늘도 갤러리 일 때문에 바쁠 것 같아요. 민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는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 지아가 화장을 하고 나오면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현관까지 배웅했다. 모든 동작이 35년 동안 해오던 그대로였.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 지아가 이번 주말은 부산으로 작품 찾으러 가요. 꼬니 라고 말할 때 민호는 그저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대답했다. 부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지아는 총 4번 출장을 다녀왔.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민호에게 안겼다. 여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좋은 작품을 몇 점 건졌어요. 지아는 민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그렇게 말했. 민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지아가 샤워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가방을 살짝 열어 확인했. 새로 산 향수, 남자 시계 상자, 그리고 이도진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알림이 아직도 화면에 떠 있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정리하고 소파로 돌아왔. 주말에 두 딸이 내려왔을 때도 상황은 같았. 최수진이 엄마, 요즘 부산 자주 가신다면서요?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묻자 지아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일이 재미있으니까 괜찮아. 너희 아빠가 이렇게 잘 챙겨주시니 더 버틸만해. 민호는 식탁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 지아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나도 응원해야지. 수민이 민호의 팔을 잡고 아빠는 엄마랑 정말 잘 어울려요라고 할 때 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지아를 향해 있었. 아내는 두 딸 앞에서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민호는 지아가 잠든 뒤에 혼자 작업실로 들어갔. 그는 매일 조금씩 증거를 더 정리했다. 새로운 이체 내역, 지아가 몰래 삭제하려던 메시지 백업, 호텔 영수증 사진, 모든 것을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분류했다. 그러면서도 낮에는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 지아가 피곤하다고 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그녀가 여보, 사랑해요라고 속삭일 때마다 나도라고 대답했다. 그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속에서 메스꺼움이 올라왔지만 민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어느 날 저녁 지아가 민호의 무릎에 누워 TV를 보며 말했다. 요즘 우리 정말 행복하죠?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조용한 나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아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대답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 그러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최민호는 완벽한 남편 역할을 해냈. 아침 차 한 잔, 저녁 포옹, 주말 식탁의 웃음,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지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민호에게 기대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차가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 최민호는 그 고요 속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자신의 마지막 도면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최민호의 60세 환갑 잔치가 열린 날, 별장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두 딸 최수진과 최수민이 일주일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다. 넓은 거실은 하얀 꽃과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 채워졌고 마당에는 커다란 천막을 치고 테이블을 늘어놓았다. 친척들과 지아의 갤러리 지인들, 민호의 옛 동료 몇 명까지 총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박지아는 그날 아침부터 가장 아름다운 비단 한복을 입었. 연한 청록색 치마에 금실로 수놓인 저고리, 목에는 민호가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화장은 은은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손님들이 도착할 때마다 현관에서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민호가 오늘 정말 기뻐할 거예요. 지아는 민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마다 다니며 직접 음식을 집어주고 민호의 잔에 술을 따라주었다. 여보,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특별히 만든 갈비예요. 그녀는 민호의 팔을 살짝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말했. 손님들 앞에서 지아는 완벽한 아내였. 민호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 저녁 8시 케이크가 들어오고 환갑 축하 시간이 되었. 수진과 수민이 마이크를 들고 아버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아빠, 6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 그는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은 모습이 오랜 세월 쌓아온 건축가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한 번 숨을 고른 뒤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0년 인생 돌이켜보니 가족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아, 고마워. 그는 지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 지아는 눈물을 살짝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 손님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 그리고 오늘 딸아이들이 준비한 가족 영상을 함께 보자고 했는데 제가 직접 틀어보겠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들어 수진과 수민을 제지했다. 두 딸이 조금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민호는 이미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옆에 놓인 프로젝터를 켰. 큰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손님들이 기대 어린 시선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 위에 올려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의 모든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며 화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저 화면을 향해 리모컨을 겨누고 아주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이제 이 한순간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지아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은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환갑 잔치의 따뜻한 공기가 그 순간부터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화면이 밝아지자 거실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처음 나온 것은 부산 바닷가 카페에서 지아와 이도진이 깊게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이어서 두 사람이 호텔 방에서 포옹한 모습. 지아가 이도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웃는 장면. 남자가 지아의 목에 키스하는 장면까지. 고화질로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 연속으로 넘어갔. 그리고 바로 뒤에 은행거래 내역이 떠올랐. 퇴직연금 7천만 원 이체, 노후적금 5천만 원 출금, 이도진 계좌로 3천만 원 송금, 이도진 스튜디오 리모델링 비용, 명품 시계 구매 영수증,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까지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화면을 채웠. 손님들 사이에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술잔이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만 날카롭게 울렸. 최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 최수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엄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두 딸의 시선이 동시에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박지아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 비단 한복 치마가 바닥에 흘러내렸.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몸을 떨었.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아의 목소리가 갈라졌. 그녀는 민호를 올려다보며 울부짖기 시작했. 여보, 제발, 나. 순간 정신이 나갔었어요. 도진이가 너무 집착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아는 무릎을 꿇은 채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 눈물이 한복 저고리를 적셨. 민호 씨, 나 정말 사랑해요. 이건 실수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애원으로 변했. 손님들 중 몇몇은 시선을 피하고 몇몇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 최민호는 단상 위에 서서 아내를 내려다보았.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35년 동안 다져온 침착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 이미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였다. 그리고 옆에 세워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어당겨 지아 앞에 던졌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중한 소리를 냈. 민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지아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여보, 제발. 민호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 한 장을 지아의 무릎 위에 정확히 떨어뜨렸. 집은 내가 지은 거야. 당신이 가져갈 건 이 가방에 넣은 옷 몇 벌뿐이야. 나머지는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수진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아빠. 이게 무슨. 민호는 큰딸을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 수진아, 수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까지 참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케이크 위에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박지아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 그러나 최민호는 이미 그녀를 보지 않았.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두 딸의 어깨를 한 번씩 잡아주고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 오늘 밤 이 집에서 한 여자가 떠날 예정이었다. 그리고 최민호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환갑 잔치가 끝난 뒤 별장은 싸늘한 정적에 잠겼다. 박지아는 한복을 입은 채로 울면서 가방을 챙겼다. 손이 너무 떨려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 최수진과 최수미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민호는
2층 계단 위에서 내려다만 볼 뿐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 새벽 2시 지아가 끌고 나간 캐리어 바퀴 소리가 현관 타일 위에 길게 울렸.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최민호는 움직였. 그는 먼저 큰딸 최수진의 법률 사무실을 찾았. 수진은 밤새 울었던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버지를 맞이했. 아빠, 정말 진행하실 거예요? 민호는 책상 위에 정리한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수진아, 아빠는 한치도 물러설 생각 없다. 최대한 세게해다오. 수진은 한숨을 쉬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맡을게요. 그날부터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동시에 시작됐다. 민호는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15억 원을 요구했다. 수진은 은행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호텔 영수증, 민호가 찍은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묶어 법원에 제출했다. 이 돈들은 분명히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피고가 불륜 상대에게 준 행위는 명백한 재산 유용입니다. 수진이 법정에서 차분하게 말할 때 지아 측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아는 변호사를 통해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민호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 대신 수진을 통해 단 한 문장만 답했다. 법정에서 보자. 동시에 민호는 이도진에게도 칼을 들이댔. 수진이 작성한 내용 증명 우편이 이도진의 스튜디오로 발송됐다. 내용 증명. 수신자 이도진. 일부부 공동재산 2억 8천만 원 반환 요구. 이 가정 파탄에 따른 위자료 5억 원 청구. 3민. 형사상 책임 추궁 예정. 이도진은 스튜디오 문을 열자마자 그 서류를 받아들고 창백해졌다. 며칠 뒤 예술계 잡지와 갤러리 관계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 그 유명한 박지아 대표가 남편 환갑날 불륜 현장을 공개당했다더라. 이도진이 그 남자야? 완전 끝났네. 전시회 후원자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 이도진이 찍은 사진을 걸었던 갤러리 두 곳에서 전시를 취소 통보했. SNS에는 익명의 폭로 글이 올라왔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이도진은 스튜디오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 민호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나무를 깎으며 그 소식을 들었다. 수진이 전화로 보고했. 아빠, 이도진 측에서 합의금을 제안해 왔어요. 1억 5천만 원. 민호는 톱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답했. 거절에 한 푼도 깎지 말고 끝까지 가. 그의 손은 여전히 차분했. 나무를 새기는 칼끝이 정확하게 움직였. 박지아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문자를 보냈. 민호 씨, 나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민호는 그 메시지를 읽고 그대로 삭제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별장의 정원을 바라보았. 자신이 35년 전에 직접 설계한 집.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 최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그 후 몇 달이 더 지나갔.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최수진은 아버지를 대신해 매번 철저하게 증거를 제시했고 박지아 측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결국 판사는 민호의 손을 들어줬. 지아는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2억 원을 물어야 했다. 그녀가 운영하던 갤러리도 소송 여파로 후원자들이 모두 떠나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 이도진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이도진은 지아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으로 찾아왔. 그는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 누나, 이제 그만하자. 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붙잡았다. 도진 씨,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도진은 지아의 손을 뿌리치며 코웃음을 쳤다. 누나가 돈을 다 날렸잖아요. 갤러리도 망했고 소송비로 빚만 잔뜩이고 나한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나도 살아야죠.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힘들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도진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 지아는 문 앞에 주저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부짖었.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 그날 이후 박지아는 완전히 무너졌. 한 달 만에 그녀는 55세의 나이로 얼굴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눈은 퀭했다. 예전에 우아하고 기티 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오래 입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박지아는 최민호의 별장 정문 앞에 무릎을 꿇었. 철문 너머로 보이는 집은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 지아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울면서 외쳤다. 여보 민호 씨, 나와 봐요. 제발 나 좀 봐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섞여 갈라졌. 내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해요. 제발. 가족으로 다시. 민호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정문 앞까지 걸어갔. 지아는 민호를 보자마자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여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도진이도 떠났고 딸애들도 나를 외면하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최민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 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 의심은 결혼을 감옥으로 만들 뿐이야. 이제 그 대가를 치러. 지아가 고개를 들고 애원했. 민호 씨, 제발.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비 내리는 정원에 무겁게 울렸. 지아는 문 앞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울부짖었. 그러나 집 안에서는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 그로부터 2달 후 별장은 매물로 나왔. 민호는 집을 팔아 재산을 정리했다. 수진과 수미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다. 새 주인이 들어오던 날 민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새 작업실에 앉아 오래된 참나무를 다시 깎기 시작했다. 칼끝이 나무를 파고들 때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35년의 결혼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최민호의 새로운 삶이 아주 조용하고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뒤 최민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속초로 내려갔다. 별장을 판 돈과 재산 분할로 받은 몫을 정리한 그는 서울 근교 아파트를 처분하고 동해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속초의 조용한 해변 마을.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작은 목공소를 열었다. 간판에 직접 새긴 이름은 새벽이었다. 아침마다 민호는 작업실 문을 활짝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 파도 소리가 톱질하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오래된 소나무 판재를 다듬었. 마을 청년 몇 명이 호기심에 찾아왔. 민호는 그들에게 톱 쓰는 법, 나무결 따라가는 법, 전통 문양 새기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 천천히 해. 서두르면 나무가 상한다. 그는 젊은이들의 손을 잡고 직접 시범을 보였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민호에게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 마을 사람들은 곧 그를 새벽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다. 옆집 아주머니는 김치를 가져다 주고 어부 아저씨는 아침에 잡은 생선을 한 마리씩 놓고 갔다. 주말이 되면 두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왔. 최수진은 남편과 큰아들 손을 잡고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부터 다르다. 최수미는 작은 딸을 업고 작업실로 들어오며 웃었다. 아빠, 혈압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제가 가져온 영양제도 꼭 드시고요. 작은 작업실은 순식간에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 손주들이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하고 묻자 민호는 한 명 한 명 하나 올려 앉히고 직접 작은 나무 자동차를 만들어 주었다. 저녁에는 네 식구가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바비큐를 구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꽃을 흔들었다. 수진이 민호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아빠,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에 빛이 나요. 수민이 고기를 집어주며 덧붙였다. 엄마 이야기는 이제 그만 잊으세요. 저희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민호는 딸들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다 괜찮다. 밤이 깊어지면 민호는 작업실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그 순간이 가장 좋았다. 그는 손에 들린 반쯤 새겨진 나무 조각을 쓰다듬었다. 35년의 결혼 생활, 배신의 아픔, 법정에서의 싸움, 눈물로 애원하던 지아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제 파도처럼 멀어져 갔다. 민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내가 직접 새로 깎아낸 삶이구나. 그는 천천히 나무를 다시 깎기 시작했다. 칼끝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속초의 바다는 조용히 파도를 일으키며 그의 새로운 인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민호는 그곳에서 진짜로 평화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